1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무엇보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지우개에 나섰죠. 취임식과 축하 공연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무대에서 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의미심장한 고별사를 남겼는데요. 감정이 복받치는 등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뒤끝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줘야 할 핵가방도 그냥 들고 떠났습니다. 자,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게요, 취임 축하 전문도 보내고 조금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희망한다라는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네. 또 오늘 2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하고 네. 북미 남북 대화의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회의를 주재한 거죠. 자, 조 반장, 공수처가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요. 김진욱 처장이 조금 전에 어떤 입장을 냈다고요? 네, 김진욱 공처장은 조금 전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면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 네. 또 검찰, 경찰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눠서 또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이라면서 통합을 또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굉장히 서운한 듯 백악관을 떠났죠. 취임식에는 관중이 거의 없었지만 화려한 공연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대신 19만 개의 선조기가 휘달리는 깃발의 언덕 앞에서 햇살이 밝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첫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바이든 대통령이 서 있는 곳, 2주 전 유례없는 의사당 습격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 야외입니다. 의사당 습격을 직접 언급하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ar me out as we move forward. Take a measure of me and my heart. If you still disagree, so be it. That's democracy. That's America. The right to dissent peaceably within the guardrails of our republic is perhaps this nation's greatest strength. 동맹국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대신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는 메시지죠.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동맹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America has been tested, and we've come out stronger for it.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네, 4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나란히 이 자리에 참석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빠졌습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조지 부시 전 대통령만 참석했습니다. 올해 75살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살짝 조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중들은 최소화했지만 취임식은 역시 화려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기 동영상 보여드리는 유튜브 가겠습니다. 클릭해볼까요? 네, 검은 정장에 황금 비둘기를 가슴에 얹은 가수, 바로 레이디 가가입니다. 황금색 마이크 줄을 들어 올리면서 미국 국가를 열창하는데요. 황금 비둘기 역시 평화를 상징하는 뜻으로 읽히죠. 레이디 가가답지 않게 차분한 옷차림인가 했더니 크게 부푼 빨간 치마 역시 화려합니다. 또 다른 영상, 배우이자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명품 샷땡 의상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CNN으로 쭉 봤는데 노래도 아주 명품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Una nación bajo Dios, indivisible, con libertad y justicia para todos. 네, 라틴계인 제니퍼 로페즈는 노래 도중에 스페인어로 모두에게 정의를 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미국의 인기 컨트리 가수 가스 브룩스입니다. 무반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브룩스는 공화당원이지만 분열에 지쳤다. 바이든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사람이라면서 이번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생소한 얼굴인데 노란 정장에 빨간 머리띠, 그야말로 시선 강탈이죠. 22살 최연소 축시 낭독자 어맨다 고먼입니다. 노예의 후손이자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녀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Did not feel prepared to be the heirs of such a terrifying hour, but within it we found the power to author a new chapter, to offer hope and laughter to ourselves, that even as we grieved, we grew.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셀프 환송식을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어서일까요? 이 연설에서도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덕담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요. I will always fight for you. I will be watching, I will be listening, and I will tell you that the future of this country has never been better.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and great success. 네, 늘 파워 당당했던 트럼프 대통령, 막상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조금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o just a goodbye.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네, 이 연설 역시도 본인의 성과와 치적을 짚어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준비한 연설문을 폐기하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쓴 연설문에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 그리고 차기 정부에 대한 언급들이 담겼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말,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였습니다. You are amazing people. This is a great, great country. It is my greatest honor and privilege to have been your president. 네, 제가 어제 백악관의 오랜 전통, 신임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남기는 전통도 깨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편지를 읽은 바이든 대통령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주 관대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잠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립묘지 현화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근처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는데요. 예년만큼의 인파는 아니지만 잠깐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ow does it feel, Mr. President? It feels great. It feels good? It feels good. All righty. Congratulations.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전용 차량 비스트의 문을 열어준 사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죠. 새 대통령 경호 책임자인데 한국계고 이름은 데이비드 조라고 합니다. 백악관 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곁을 밀착 마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 요원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경호팀 넘버 2까지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꼼꼼한 경호로 금메달도 받았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득표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도 몇 달 동안 트럼프에게 주연을 뺏겼던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역사상 첫 여성이자 흑인이자 아시아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다뤄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통합 외친 바이든 취임, 떠나는 트럼프 울먹이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네, 뭐 아까 들으니까 영어 표현은 좀 다르던데 다시 돌아오겠다면 꼭 영화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자 쓸쓸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고 바이든의 시대가 오늘부터 새로 열렸습니다. 아까 이제 취임식을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객들은 없었지만 관중들은 없었지만 정말 화려하네요. 그 행사가 미국 시간으로는 밤까지 이어졌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톰 행크스가 진행한 TV쇼 미국을 축하한다가 황금 시간대인 저녁 8시 반부터 90분간 방영이 됐습니다. 국장은 영어가 되시니까 좀 보셨나요, 이거를? 군데군데 봤어요. 꼭 영어가 돼야 보는 건 아니고. 예. 화면만 봤는데요. 네. 그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각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 무대였는데요. 첫 공연은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원한 포레스트 검프죠. 미국 국민 배우 톰 행크스는 깊은 분열과 걱정스러운 원한이 있었지만 오늘 밤 우리는 더 완벽한 단합을 향해 우리가 공유하는 희망과 꿈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 불꽃놀이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코니에서 해리스 부통령 가족은 내셔널몰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his is a great nation. We're a good people. And to overcome the challenges in front of us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This is what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upon us to summon now. The courage to see beyond crisis, to do what is hard, to do what is good, to unite. 네, 제가 발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낮에 있었던 취임식에서의 공연도 무척 멋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인도 아닌데 뭔가 뭉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랑 제니퍼 로페즈가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설마 립싱크는 아니었겠죠? 아니, 설마 누가 저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립싱크를 해요? 네, 근데 예전에 실제로 취임식에서 립싱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립싱크 고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복 특파원. 인터넷 댓글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비욘세의 노래 실력이야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꼭 립싱크를 했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네, 나이 들어 보이는데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 형인가? 네, 아주 기억이 나요. 아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 게 그 비욘세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가족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취임식 할 때도 이제 공연을 했고. 지금 저 장면이 이제 2013년 이제 재선했을 때 그때 네. 이제 국가를 부르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제 비욘세가 립싱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또 이제 군합대하고의 리허설을 맞춰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좀 논란이 됐죠.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근데 정확하게 그 당시 이제 문장 기억이 썼던 나요. 이제 기사에서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딱 쓰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워낙 그동안 기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이제 키워드를 주면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알았어요. 50대 돼봐요. 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야말로 열의를 했다면서요? 네, 업무에 돌입하자마자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정 바이든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뭔지 아시죠? 네. 코로나 관련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이상복 네. 특파원 정답입니다. 알았어요. 전 바로 특파원으로 합시다, 우리 전 특파원으로 할까요? 네. 연방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네. 인종평등 보장, 또 파리 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요. 일부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들의 키워드를 좀 꼽자면 anything but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빼고 뭐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뒤집는 거고요. 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처리한 겁니다. Some of the executive actions I'm going to be signing today are going to help change the course of the COVID crisis, and we're going to combat climate change in a way that we haven't done so far. 네, 정말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의 그림자를 지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네요. 네, 아까 이제 류 반장이 말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첫 여성, 흑인, 또 아시아계 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서부터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었죠. 총 26명의 강료 및 강료급 인사들 가운데 유색 인종이 50%고요. 여성은 12명으로 46%를 차지했습니다. 미 상원은 여성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을 오늘 인준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정보국은 FBI나 CIA 같은 미 정보기관 16곳을 통솔하는 곳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식 모습도요. 미국 전역에서 어린 여성들이 지켜봤는데요.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To see someone with the same color as you become vice president, it's the best feeling in the world. She's just, honestly, to me, a queen. 네, 아까 들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무슨 각오를 다졌지만 사실 이제 무대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글쎄 쉽게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극우 단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들 중에 극우 단체들 중에서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손절하는 그런 사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요. 백인 의원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텔레그램 방 등 온라인 모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한 패배자, 협작꾼, 약체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백악관을 비워준 것을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 무더기 사면을 할 때도 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 인사들을 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논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인물 기업가 론 워킨스가 사실상 큐어논 활동 중단 뜻을 밝히면서 좀 내부 분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극우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패배자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말 세상의 인심이 참 각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오리건주 포틀랜드 거리에서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는 바이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리건주 민주당사의 유리창을 부수고 바이든을 비난하는 낙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민자 가족의 분리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애틀에서도 공원에 시위대 수십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국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글쎄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당을 창당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보도 보니까 애국당인가 그런 이름으로 당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앞으로의 속보를 좀 챙겨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통합 외친 바이든 취임, 떠나는 트럼프, 울먹이며 다시 돌아오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 개막 이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바이든 시대 우리 정부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자, 조 바이든에게 Congratulations on your inauguration. America is back. America's new beginning. 네, 안 하던 영어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본이 있으니까 번역본으로 볼까요? 자,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굳건한 동맹,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 위고 투게더죠. 자, 문 대통령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을 트럼프 버전에서 바이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가 온 것이죠.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앞서 류정화 반장이 자세히 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비단 미국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전통적인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새로운 질서도 예고했습니다. 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우리 지금 외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외교 사령탑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자, 정 전 실장을 과연 새 부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채 반년도 안 돼서 불러들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을 이번엔 장관으로 발탁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이 블링컨을 비롯해 미국의 새 외교안보 라인은 자타공인,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관여해온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 등입니다. 자, 우리 정부와의 케미스트리는 어떨까요? 이 직책상 블링컨 대 정의용, 설리번 대 서훈 국가안보실장, 또 커트 캠벨 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구도가 그려집니다. 특히 김형진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또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자타공인 미국통이죠. 청와대가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접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했다면요. My friend.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m okay with it. You will be the first U.S. president to cross the border. I'd be very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네, 당분간 이런 브로맨스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반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알맹이 없는 이벤트는 벌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But that starts with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particularly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nd others, and reviewing all of the bidding. And so we'll start there, and we'd welcome a conversation on that. 또 당사자인 남과 북 외에도 일본 등 주변 동맹국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글쎄요, 사공이 많으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긴 한데 북한은 일단은 침묵 모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관련 보도를 일절하지 않고 당대회 후속 보도만 이어갔는데요. 대치 국면을 이어갈지 대화 모드로 복귀할지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사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레전드 판문점 회동 이런 기사가 더 흥미롭긴 한데요. 여정의 간판 코너 이 시각 노스룸도 자주 할 수가 있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울 법한 유일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Kim Jong-un,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네. 여러모로 적이 참 많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중에서도 중국과 가장 각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수천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었죠. 미중 간 무역 전쟁에 주변국들의 등까지 터진 건 덤이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떠나기 무섭게 복수에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 28명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is 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 앞으로 미중 관계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 정부의 대중 강경책만큼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바이든 시대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의 축전, 가까운 시일에 만나길.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특히 이제 바이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지우기에 한창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중국 관련한 정책 외에는 아마 대부분 부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외교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취할 외교 정책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일, 한중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미국과 함께 가겠다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글로벌 현안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가 열리죠. 통상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데 오늘은 2년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서 이 변화되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서 대응 방안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발제에서 이제 대북 정책 위주로 살펴봤으니까요. 한미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좀 과했다. 네. 당장이라도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그럼 방위비는 지금 수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애석하게도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바이든 네.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인상을 시사하긴 했는데요. 최대 5배를 늘려달라고 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현실적인 수준 한 10% 정도 선에서 인상안을 들고 나올 거라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류 반장,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교 정책은 뭐 다 부정하더라도 어쨌든 대중 강경책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정부한테는 우리 정부로서는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장관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강경책이 옳았다, 코로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도 중국의 불공정, 불법적 관행과 싸워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도 더 명확하게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은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Let me just say that I als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as right in taking a tougher approach to China. I disagree very much with the way that he went about it in a number of areas, but the basic principle
was the right one, and I think that's actually helpful to our foreign policy. 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 28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새벽 1시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만을 기다렸겠네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다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제재 대상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대중국 압박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가족은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까지 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회사와 단체도 중국에서 사업이 제한이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 관련 일에서 아예 돈을 벌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은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이고요.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 할 수 있다.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압박하는 메시지도 있고 또 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유화의 메시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잘 새롭게 지내자. 관계 네. 맺음을 하자 이런 건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은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우리와 마주보고 가고 이견을 조율하고 또 협력을 도모해서 관계를 정상 궤도로 조속히 돌려놓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베 트럼프 같은 그런 호흡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미일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동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가 아소다로 당시 일본 총리였고, 네. 또 2016년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것도 아베 총리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수시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회담을 갖고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같이 골프도 치고요. 맞습니다. 네네. 당시 영상이 있는데요. 今日は、ワーキングランチの前にはチーズバーガーを2人で共にいただきまして、昼食は2回共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금의 스가 총리도 가급적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게 지금 1순위가 일본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1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스가 총리의 개인 역량도 관건인데요.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외교 경험이 좀 전무하고 익숙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남의 얘기는 아닌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총리의 영어 실력이 수준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일 관계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 회담을 하자 미국으로 날아가라 해도 지금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요, 스가 총리가 자리를 비우기도 큰 부담입니다. 네, 갑자기 자학을 하고 그래요, 조 반장이 또. 자, 1순위로 두고 있다는 유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 반장? 네,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흔적을 지우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를 하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도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이다 보니까 유럽 정상들이 화답하는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환영한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요. 독일 정부 대변인도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서양 안보에 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You look at the issues that unite me and Joe Biden,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re's a fantastic joint common agenda.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의 축전 가까운 시일에 만나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1996년이죠. 참여연대가 처음 공수처를 제안한 뒤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일기장에 남긴 글귀입니다. DJ가 꿈꿨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애썼던 공수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독립과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곱씹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긴 했지만 재역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습니다. 공수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남은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당장 정치권의 관심은 누가 차장 자리에 앉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안살림을 막기 때문인데요.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차장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견해도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고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면서도 수사 능력이 있는 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비토권을 행사했던 국민의힘이죠. 야당 입맛에 맞는 차장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벌써 국민의힘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차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침대 정치를 선보였었죠. 이번에도 여차하면 들어누울 심산인가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대놓고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을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야당 존경하는 분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막상 인사위에서 빠지려니 이런 걱정도 들었나 봅니다. 속된 말로 전부 민변 출신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가지고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지금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저는 참여를 해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2달은 걸릴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따져보니 3월 말 공교롭게도 4.7 보궐선거 직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1호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1호가 될 순 없어. 역사의 길이 남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당사자에겐 피하고 싶은 멍해일 텐데요. 정치권에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이름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김학의 사건 출국금지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지검의 사건이 재배당됐죠.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 속도라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긴 어려울 듯 싶기도 합니다.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25년이란 시간이 걸려 어렵사리 공수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겠죠. 김진욱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거울 듯합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석희 선수가 본인의 아픈 각오를 드러낸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폭력, 그리고 이어진 성폭행. 심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습니다. 심 선수는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촌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 측은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성폭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네, 폭행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1차 조사 때도 다 밝혔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은 못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씨 측의 주장을 뒤집은 결정적인 증거, 심 선수가 작성했던 메모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까지 적은 메모장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한두 번에 걸친 일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심석희 선수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고 또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그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안을 했습니다. 심 선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죠. 어쩔 수 없이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심 선수는 조만간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열린 복귀전에서 1000m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반전은 시작된다. 심석희 선수의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DJ 노무현의 꿈 공수처 출범. 네, 정말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 25년이 걸린 공수처가 오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맞아서 아까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의 여러 가지 이제 취임사도 들어봤고요. 오늘 직접 이제 직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또 추가로 밝혔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자체를 아예 분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심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는 2관, 4부, 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편성, 편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부는 총 3개 부, 공소부는 1개 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됩니다. 네, 공수처장을 보좌할 차장 인사 관련해서는요. 다음 주 중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김진우 공수처장이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차장 후보 제청을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복수로 한 3-4명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분도 상당히 이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오늘 일제히 특히 이제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압수수색이 상당히 여러 군데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심사과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무실이 이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수사팀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제 수사 전환이 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대검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인천공항까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 그리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글쎄요, 다른 기관은 이해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은 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당시 대검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공정위로 파견을 가 있다고 파견돼 합니다.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류 반장,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거 또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는 공익신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2025년 3월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 금지 조치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가짜 사건 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공익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 당국에 접수를 했는데요. 긴급 출국 금지는 피해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당시에 김 전 차관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A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의 근거로 적은 사건 번호는 지난 2013년에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혐의 사건 번호였습니다. 네, 뭐 정확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공익 신고 내용만 보면은 법무부가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그 A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취했다는 건데요.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수사 상황 조금 더 지켜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조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서 오늘 징역 10년 6개월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법정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이 조재범 전 코치가 초지일관 훈육을 위한 폭언과 폭행은 있었지만 성범죄는 없었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에 걸쳐 위력으로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심석희 선수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구형량인 20년에 비해서는 선고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속보가 더 나오겠네요. 자, 공수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짚어봤지만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차장 인선이라든지 뭐 속보가 좀 나올 걸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DJ 노무현의 꿈 공수처 출범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종로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공멸이라고 오늘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재보궐 관련 속보 박민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엄마와 같은 울타리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시장 선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하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상 공식화하신 건데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그 얘기, 출마 얘기 그만하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 끝까지 강조했던 박영선 전 장관이죠. 물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로에 있는 안국빌딩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곳은 2011년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캠프 차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대 경기가 되게 됩니다. 절대 승리하셔야 되고 절대 경기가 되셔야 됩니다. 잘해주시면 민주당이 또 더 큰 민주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자, 이랬던 박 전 장관, 이제는 본인의 승리를 준비하게 된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주목되는 점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인연입니다. 장관님 늘 이렇게 당당한 활동, 국회에서 항상 당당한 목소리 내셨던 것이 항상 우리한테 많이 기억이 됩니다. 야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여성 원내대표 선배신데요. 이게 벌써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5년 전 일인데요. 야당 원내대표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비판을 하실 때는 하시되 또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시면 대통령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 하면 잘 그 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전 장관, 내가 그 자리 야당 원내대표 해봐서 잘 아는데 라면서 그거 비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뼈 있는 말까지 건넸었네요. 일단 뭐 저 때는 훈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나 전 의원은 정치를 같이 시작해서 박 전 장관을 너무 잘한다고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같이 출발을 했고요. 최초 여성 원내대표 타이틀도 물론 당은 다르지만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원내대표 하던 게 잠깐만요. 2014년입니다. 이때 저도 박 전 장관과 함께였습니다. 안철수 마크맨, 양원보 전 반장, 지금 사건 반장이죠. 있었다면 박영선 마크맨은 저 박 반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인턴 기자 시절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귀여워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입니다. 박 전 장관과 나 전 의원 서로 부딪혔던 기억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니 꼭 그 얘기 하셔야 되겠어요, 박영선. 좀 미안해요,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 그때 때는 제가 엄청,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여인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이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BBK를 설립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라고 당시 나 전 의원이 해명한 것 놓고서 설전을 벌였던 기억입니다. 나 전 의원은 그것 가지고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다. 당시 이렇게 억울해했는데 박 전 장관은 그 뒤로도 이 기억 소환하면서 말장난이었다라고 비판 멈추지 않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 전 의원도 박 전 장관의 청문회 앞두고 쏘아붙인 적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서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박 전 장관이 당장 공식 출마 선언만 앞두게 되면서요, 민주당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은요, 기쁘다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얼른 좀 사표 내고 나와라, 제발 나와라 라고 해왔죠. 이렇게 말입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라이 노모라 이제. 나와라 이제. 네. 진짜 뭐 우리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아프리카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듣고 있던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축지법, 공중부양 이런 얘기하는 기인으로 주목받은 지도 벌써 10년은 넘었죠, 아마. 시작. 제가 더 오래 자, 제가 더 오래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잠깐 내리잖아. 좀 이상하니까, 정치할 사람이니까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뭐는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더 오래 자, 이번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연애 수당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요 주겠다. 전 국민에게 또 150만 원씩 배당금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허경영 씨는 각종 허위 사실 유포로 2007년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고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로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바 있습니다. 퍼뜨려서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셨어요. 그게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합니다. 사면 복권이 있습니다.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내가 대통령 강화문에서 취임식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공중부양을 보여줄 거죠. 전화 드렸더니 오셨잖아요. 네. 그때 오실 때도 축지법을 쓰신 건가요? 내가 축지법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나도 좀 운동을 해야 되잖아. 걸어 다닐 때는 걸어야 되잖아. 네, 그렇군요. 다음은 야권 단일화 속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은 오늘도 여전히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 대표 얘기에 오늘은 인상을 팍 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치에도 일정한 상식이 있는 건데 상식이 맞지 않는 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 그랬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빼고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합치긴 해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당 후보를 뽑을 테니까 국민의당도 국민의당 후보를 뽑고 또 무소속으로 나올 분이 있으면 그런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요. 단일화가 안 되면 공멸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나안이라고 전해드렸었죠. 지금의 이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라면서 말이죠. 나 전 의원은 오늘 마포 포럼 강연에도 나섰는데 이 포럼의 좌장은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이 상징적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종로 사무실 차린 박영선 서울시장 재보선은 3당 구도로 출발. 네, 아까 들은 게 아프리카 노래라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말처럼 들리네요. 박 반장은 또 어떻게 저런 걸 발굴했지? 네, 대단합니다.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강연도 했다는 거죠, 류 반장? 네, 김무성 전 의원이 좌장으로 있는 마포 포럼 연단에 섰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시장이 되는 게 맞다라면서 야권 후보는 자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반장이 박영선 전 장관과의 인연을 쭉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여권에서도 박 전 장관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결국 여성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안철수 대표가 먼저 국민의당 후보부터 되고 그 뒤에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반장이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인턴 당시 그 일진이 누구였죠? 사실은 그때 유정아 반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유정아 반장은 뭐 후배한테 잘해주니까. 엄청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같은 당 경쟁자인 오세훈 전 시장은요, 오늘 PC방에 갔다는 거죠, 신 반장? 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PC방을 찾았고요.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방역 조치죠. 밤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PC방은 보통 오후 늦게부터 손님이 오기 때문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사실상 뭐 영업 금지다라는 거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 특성에 맞춰서 지침을 다르게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사무실을 차렸죠. 이제 종로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짜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확정돼서 기쁘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기쁘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의 대표 선수 누구다? 우상호다.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6번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니, 지금 즉석에서 한 거예요? 둘이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원래 저희가 잘 맞서 호흡이.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관을 전부 지하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호선? 예, 1호선 노선을 다 지하화해서 그러면 17만 5천 평의 부지가 생기는데 이 자리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노선도 하나씩 지하화해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후보들 향해서는 정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시장만 때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초딩 같은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부산 쪽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산에 갔다는 거죠, 박 반장? 네,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요, 서울에 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뒤처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왔던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이 신공항 부지 찾아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2월 내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부산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네. 부산에 더 관심이 더 필요하다, 위기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사상구 3선이죠. 장제원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서 부산은 이미 이긴 걸로 간주해서
찬밥 신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하락세인 게 분명해 보인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부산 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뒀는데요.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은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금방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음력설 전에 한번 다녀올 거라고. 네,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이지 신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일화 관련해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안 대표는 오늘 합당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보면요.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네.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을 열어놓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모아지면 그걸 따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야권 전체의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연립 정권을 운영하겠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 인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회의석상에서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PC방 찾아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정부의 영업 제한이 일률적이라면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 닫으라는 것 영업 정지 명령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선관위가 선거운동 운용 기준을 발표했는데 좀 약간 복잡한데 신반장이 좀 설명할래요? 네, 지난해 말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당장 네. 오늘부터 정치인이나 지지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누구누구 뽑아달라 이렇게 외쳐도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가능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 중앙선관위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건배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이크나 확성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집회 열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즉석에서 아까 두 사람 호흡 때문에 지금 맞춘 거죠? 저희도 짜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가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건배사를 할 수 있는데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종로 사무실 차린 박영선 서울시장 재보선은 3당 구도로 출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예 포장 없는 물건을 파는 가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만큼 그램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오셔가지고 용기 무게값을 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담는 거예요. 부담이 없겠네요. 네, 이 제품을 내가 소량 사가서 테스트해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물품들이 좀 있을까요? 대나무 칫솔이 있는데요. 칫솔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소각이 되면 유해물질이 나오고 매립이 되면 플라스틱은 썩지가 않겠죠. 하지만 대나무 칫솔은 매립이 되면 썩을 수 있고 소각이 되더라도 유해물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치약. 아, 이게 고체 치약이에요? 네, 한 번 쓸 수 있는 양인데요.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오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전년도 대비 택배가 약 20%, 음식 배달이 약 75%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포장 폐기물 또한 플라스틱류가 약 15%, 비닐류는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증가는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졌고 환경 오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너무 많이 배달 음식들 먹으니까 쓰레기 너무 많이 생기고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 세대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가능하면 안 시켜 먹으려 그러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니까 저도 수세미 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제 이런 걸로 바꿔서 쓰려 그러고.
저는 일단 텀블러를 챙겨 다니려고 하고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커피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불필요한 쓰레기는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곳은 분리배출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을 보내주면 색깔별로 분류해서 약간의 공정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튜브형 물건을 끝까지 밀어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튜브 짜개가 있고요. 작은 받침대로 비누나 액세서리 등을 받쳐놓을 수 있는 받침대.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재질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들은 혼합된 재질이거나 유색이거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가 어려운 플라스틱들이 많아요.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정부도 플라스틱 줄이기 대책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 금지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재포장과 이중 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어져서 이제 지구를 위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쪽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제품을 환경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해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만이 그 쓰레기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환경 파괴의 정도를 12시간으로 나눈 환경 위기 시각에서 세계의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47분, 우리나라는 9시 56분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친환경 실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맛있다 그러셔가지고 드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기대됩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지영 반장 잘 봤고요. 뭐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 현장 브리핑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또 평소에 분리배출을 조 반장 잘하는지 딴짓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전 잘 그러니까요. 봤어요. 네. 평소에 딴짓하는데 오늘 좀 보더라고요. 네. 아, 그랬어요? 어쨌든 네. 여기 칫솔 그리고 볼펜,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건 뭘까요? 저는 뭐 워낙 집안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답을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뭐든 아시는 조 반장이 궁금해요. 새신랑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익숙하시죠? 저희가 아직 제가 신혼이라 버릴 데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제가 좀 주부 습진 때문에 고생이라 이 고무장갑은 저한테 분리배출해 주시는 걸로. 아, 분리배출. 아, 지금 좀 문제를 이해를 못 하고 있네, 저 사람이. 그 분리배출이 되는 걸 찾으시라고요. 고무장갑. 된다. 네. 오, 류 반장은요? 고무장갑은 고무로 분리 배출이 될 것 같고 이 볼펜은 심이랑 분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리를 하면 가능하다. 분리를 해야 돼. 자, 우리 새신랑. 고무장갑도 저도 이제 새신랑인데 고무장갑도 같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 아닌가요? 아니,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개 다? 역시 국장님이십니다. 맞죠? 살림꾼이신데요. 칫솔, 볼펜, 고무장갑 모두 분리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크기와 소재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칫솔, 볼펜 같은 류들은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선별이 안 돼서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선별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무장갑뿐만 아니라 고무류로 된 것들은 현재 다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분리배출이 헛갈리신다면 환경부에서 만든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표의 그 마크의 크기도 확대하고 배출 방법도 함께 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유리 이렇게만 적지 않고 페트병 밑에는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 밑에는 깨끗이 씻어서 이런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 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공짜 노동 택배 분류 작업 이제 그만입니다. 택배 노조와 택배사, 당정이 모인 사회적 합의 기구가 오늘 새벽 과로사 방지 대책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이른바 공짜 노동, 택배 분류 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고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 대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위한 큰 원칙은 일단 세워진 셈인데요. 하지만 현장에 얼마나 빨리 뿌리 내리냐는 중요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공연불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게 뭐예요? 특집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이게 뭐죠? 아, 조반장 생일이에요? 네, 생일 선물로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